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과 독일 등 주요국 경기 부양 가능성과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96%,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1%, 나스닥 지수는 1.3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화웨이 거래 제한 유예 조치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화웨이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이와 함께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EU 탈퇴 시점을 기해 영국 내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와 직업 활동을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 입국자에 대해 한층 엄격한 범죄 전력 조회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강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과 따로 만나 양자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경제 보복 조치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등 양국 간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39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타면서 594선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8bp 이상 벌어지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 어제 장중에 중국 측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측은 이 대출금리 하한선 설정을 금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상해 증시가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해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도 1.3%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간밤에 미국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한 임시 면허를 또 90일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와 별도로 화웨이 계열사 수십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제 삼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관세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세계 주요국의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된 파생 상품에 대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올해 2분기 상장 기업의 수익성이 전분기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반기에도 실적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인데요. 함께 실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연합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임시 면허를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에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 속에서 기술주와 소매 유통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6% 상승한 26,135.79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21% 상승한 2,923.65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5% 상승한 8,002.81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독일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추이 등을 주시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추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 상승이 견인하면서 이 기술주들 이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국 쪽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주말 대출 우대금리죠. LPR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이 LPR을 통해서 실질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면서 굉장히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면서 이 전일 같은 경우 상하이 종합지수가 2% 넘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 시에 550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 독일 닥스 지수도 1.3% 좀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경기 부양책에 화답을 했는데요.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중간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중산층의 10% 감세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이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미국에서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독일 재정 부양 가능성 등으로 주요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미 국채 10년물은 1.6% 위로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 다시 안정화가 됐고요. 이 최근에 이 국채 금리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2년물과 10년물 역전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럼으로써 경기 침체 우려가 극심해지면서 증시 하락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다시 한번 좀 피력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소식이 우위를 점했는데요. 미 상무부에서는 이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유지 등의 이 용도에 한해서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면허를 90일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부여된 임시 면허가 이 전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들러 위원장이 미중 대표가 10일 안에 전화 통화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협상 재개가 이뤄진다면 중국팀이 미국으로 와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커들러 위원장은 여기에다가 지난주 양측 협상 대표 간 통화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난주에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면담 후에 애플이 관세 위협 없는 삼성과 경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의 관세 면제 요청 등에 대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제기되면서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도 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와 팀쿡의 만남 이후에 관세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애플이 1.8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3% 이상, 그리고 인텔 1.5%, 브로드컴, 퀄컴, 자일링스 같은 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노코 필립스라든지 이오지 리소스 같은 에너지 업종 등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종목들로도 상승폭 상당히 좀 컸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AbbVie는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와 관련해서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급등을 했고요. 이
이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머크라든지 화이자 이런 종목들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채권금리 다시 안정화되면서 JP모건, 웰스파고 등과 같은 국제금융주는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대형 기술주들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대형 기술주들도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애플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미중 무역 전쟁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종목들, 크게 이 세 섹터가 가장 크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레리 커들러 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중국과의 전화 통화는 알려진 것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간밤에 미국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한 임시 면허를 90일 또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지만 미국 측이 이와 별도로 화웨이 결사 수십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압박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90일간 임시 허용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죠.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제재 완화에 대한 거부감을 내비치면서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확실히 밝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가 안보 위협 때문에 화웨이와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미국 상무부와는 분명히 반대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무부에서는 이 지난 5월 16일에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 및 계열사를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 기업 명단, 이 블랙리스트죠. 여기에 올렸는데 이 3일 후에 5월 19일이죠. 미국 기업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90일간 기존 제품 유지와 보수에 한해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임시 허가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 만료가 19일 전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90일 연장에 대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분명히 화웨이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화웨이 90일 연장이 모든 걸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제품의 유지 보수에 한해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임시 허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밝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지난 6월 29일이었죠. 분명히 농산물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수입 그리고 화웨이 제재에 대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밀고 당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상무부와는 반대되는 쪽이지만 상무부에서는 완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조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긴장감을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정치적인 부분들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에 긍정적으로도 작용했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지속적으로 분명히 이 등락에 대한 폭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등락에 대한 시간은 쭉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시위에 무력 개입할 시에는 미중 무역 협상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상 중국의 금기어라고 할 수 있는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계속적으로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지금 중국과 반대되는 쪽, 중국의 좀 긴장감을 일으키는 쪽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 외의 부서들은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쪽의 역할이 맡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직까지 정치적인 부분들로 바로바로 나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책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사실은 주목을 해보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무부에 대한 그런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산 휴대전화 제품이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의 의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 팀 쿡 이 애플 CEO를 만나고 나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보다는 애플의 관세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좀 아뜨거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무관세 이 부분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애플에 굉장히 좀 불리한 요인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은 애플의 넘버원 경쟁자이고 삼성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수출할 때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는 게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애플의 관세 면제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팀 쿡을 만난 뒤에 바로 직후에 나온 발언들이기 때문에 삼성은 뭐 분명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대응에 대한 방법은 마련해두고 있고 정확한 그런 이유를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삼성보다는 애플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저희 재계 관계자를 통한 이런 발언들을 본다라면 쿡 CEO의 발언은 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자사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달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쿡 CEO의 발언을 굳이 다시 인용한 것은 이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라기보다는 중국처럼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이 삼성 보고는 이 대미 투자를 좀 늘려달라 이 정도의 의도까지 그 이상을 보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분명히 관세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미 투자 확대를 뭐 촉구를 하는 정도의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이 방한 당시에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이런 재계 수장을 일으켜 세운 뒤에 이들을 지켜 세우면서 대미 투자 확대를 촉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장선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에 요구하는 뭐 거의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성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낮아 보입니다. 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 정부가 이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삼성의 물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삼성전자 일본에 대한 염려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가 한번 좀 출렁였었다가 이제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물량들 삼성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일본에 있어서도 삼성을 고객사로부터 끊어버리게 된다라면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은 점차적으로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주식 투자 할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7월 달도 참 어렵게 넘겼습니다. 8월 달은 좀 낫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8월 달도 녹록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무리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연속 하락한다면 반등이라는 것을 주고 지금이 그 반등 장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반등의 모습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올 하반기 증시가 판가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투자 전략과 이슈를 말씀드리기 앞서 이재광의 그 한마디 나침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선인들의 말씀 중에 군자는 대로행이라 하는 말이 있죠. 네. 큰 뜻을 품은 자는 큰 길로 간다 하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죠. 밝고 올바른 길을 가라. 올바른 선택을 하라 하는 겁니다. 너무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큰 뜻을 품어라 하는 거죠. 주식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이익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일수록 투자자분들이 손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면 너무 예외에 미련을 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한 전략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정한 전략이 그렇죠? 적어도 50% 이상, 절반 이상 승률이 높다면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인들의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된 파생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상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중요한 최양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 DLS라는 아마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 펀드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또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현재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할지라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키코 사태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환율 관련 상품에 투자해서 거의 깡통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원금을 다 날리고 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쳐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일대 어떤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키코 사태와 비견하는 제2의 키코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거의 깡통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 DLF는 금리 상품입니다. 키코는 환율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금리인데 독일,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 투자하는 그런 파생 연결 상품입니다. 이 DLF는 펀드를 얘기하는 거고 DLS는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 지금 독일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7%까지 0.7%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위로는 올라가면은 조기 상환돼서 이익을 한 4%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그들이 정한 바운드리 라인, 통상적으로 한 55% 손실률, 예를 들어서 현재의 금리가 1%라면 0.5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 선진국 시장의 금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많은 투자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 DLF 상품을 수조 원대를 판매를 했는데 대부분 수익을 봤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선진국 시장을 믿고서 불안한 투자들에게 많은 판매를 한 일부 금융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게 위험성을 감지하고서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 H와 W은행과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집중 판매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나타났고요. 이미 감독원은 감사에 착수한다 하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개인 투자나 일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봤죠. 정부의 고용보험기금이 585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477억 원을 날린 손실률이 무려 81%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투자기관도 큰 폭의 손실을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나 관계 회사들이 아주 집중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초고위험 상품이 그렇죠. 아직도 만기가 남은 미상환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 117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DLS는 잔액이 현재 40조 6천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또 ELS 물론 이제 주가연계 증권인데요. 좀 차원은 달립니다만 약 76조. 그래서 이 파생연계 상품들이 주식과 금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든지 간에 기초자산은 다릅니다만 무려 117조 원의 아직 만기 상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더 악화될 시에는 커다란 추가 위험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감마저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투자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일부 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에 면밀히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문가 충분히 설명해줘서 본인이 이해될 때까지 그렇죠 습득을 하고 고지를 하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지 않나. 따라서 이 ELF 사태는 그렇죠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보다는 왜냐하면 금리가 급속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하고 3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사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올 연말까지 이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은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현재 세계 경기 추세라든지 금리 인하 경쟁, 양적 완화 정책을 감안해 본다면 금리는 다소 더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추가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실적입니다. 올해 2분기 상장 기업의 수익성이 전분기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이 순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도 이 실적 회복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그냥 뉴욕 증시가 그래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1% 이상. 다우는 0.9%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과 S&P가 1%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에 펼쳤던 금주 초에 펼쳤던 불안감을 식혀주는 그래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동남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는 증시 부양 의지가 천명되면서 금리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실질적인 양적 완화의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정부와 관계기관도 이게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반기업적인, 반자본주의적인 그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하는 일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상장사들이 실적이 거의 반토막 난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위주로 그 실적이 감소율이, 실적 하락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 무려 영업이익이 37%, 순이익이 무려 42.9%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반기 동안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운 순이익과 영업이익 손실을 보았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분기라면 1, 2, 3월 달을 말하는 거고 2분기는 4, 5, 6월 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데 더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무려 영업이익이 2.5% 하락했고요. 순이익이 무려 20.69%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통업과 운수장기업을 제외한 전 업종, 전 산업에 걸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들의 실적 악화가 더 우려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악화됐는데 그 이유는 역시 반도체에 기인한 바 크죠. 반도체의 대명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부진으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이 더 큰 코스피 상장사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매출이 582조 원, 영업이익이 33조 원, 순이익이 30조 원밖에 되지 않으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4% 이상,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39.5%, 40% 가까운,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은 매출 비중은 거의 25%, 그렇죠? 4분의 1.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도 거의 25%에 달하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부진의 여파가 특히 상장기업 중에서도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의 실적 악화에 직격탄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나빴는데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대표적인 비관론자였던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이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서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데는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4분기 들어서 올 4분기 되면은 랜드 프레시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서서히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투자는 실적을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정석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외생 변수에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외생 변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것 등 외생 변수를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업황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골드만삭스도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전화를 드렸는데, 일부 전문가들 상에서는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 기란 가격이 상승하고 올 연말 정도 되면 재고 자산이 바닥이 날 것이다. 그리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의견을 애널리스트들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특히 4, 4분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가장 궁금해하신 사항이실 겁니다. 자, 8월에 저 이제 중순도 넘어서면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여전히 저는 결론은 보수적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다시피 지금은 반등장입니다. 그 기간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중순까지, 그 중순 전후까지. 9월 달은 중순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있고요. 또 9월 FOMC 회의가 9월 17일에서 19일간 열립니다. 따라서 그 사이 중간이 변곡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한 달간 정도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반등장이다 하는 점입니다. 왜 제가 반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체크 포인트 먼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 20전 상승을 했죠. 1211원으로 원달러 환율 동향이 마감이 됐습니다. 변동성은 좋아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1211원, 1200원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데요. 이거 1200원대 밑으로 1100원대, 1170원대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죠. 그래서 이 환율의 하향 안정화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 변동성 여부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체크 포인트.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자, 오늘 새벽에 그래도 호재가 터졌죠. 자, 오늘 새벽까지 미국 시간으로 19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오늘 새벽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화웨이의 미국 기업과의 거래 임시 허가 기간이 오늘이 만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개월 또 연장했죠. 아주 고단수입니다. 해소해 주지 않고 계속 3개월씩 연장합니다. 11월 18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감했고요. 또 하나,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수출 규제로 시작된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자, 오늘 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21일 날 내일 있습니다.
과연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본격적인 완전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결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도 제가 방송에 앞서 이 센TV 서울경제TV를 보니까 그렇죠? 삼성이 수출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 두 번째 허가를 해줬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내일 있을 한중일 무역회담의 거는 기대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FOMC 회의록이 나옵니다. 과연 다음 달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리냐? 그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 나온 FOMC 회의록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3일 날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그렇죠. 잭슨 홀에서 미팅을 합니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 집합하는 아주 지구촌 경제 대통령들, 경제 장관들을 필두로 하는 이 중앙은행 총재의 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미팅 연설을 합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 향후 미국 경제 정책, 금리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 중에서도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미국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어떻게 할지 얼마나 할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23일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입니다. 자, 그리고 24일은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전쟁,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전쟁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서로 우방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미 국민들도 직감하고 있죠. 자, 그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군사동맹협정을 맺어지는 지소미아가 과연 연장이 되느냐의 여부를 24일에 결정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전쟁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외교가 단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24일 날 있을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이번 주에 꼭 체크해야 할 중요 체크 포인트였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반등장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반등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반등장에서 코스피 시장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000포인트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가장 전 희망적인 것은 2,050포인트를 돌파해줘야지만 이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침체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목요일날 설명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반등장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반등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 단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 편입증이 여전히 높으신 분이라면 저는 여전히 이번 반등장을 이용해서 조금씩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적어도 50% 정도를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자신 있으신 분이라 할때라도 끝까지 먹겠다는,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시고요. 조금씩만 짧게 먹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반등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낮부터 차차 흐려져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경상 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일부 남부지방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최고 10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고 60mm가 되겠고요. 또 많은 곳에는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낮 기온 26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따라서 열사병 위험지수도 서쪽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막바지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경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경상도와 제주도는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상 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반 조금 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울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6에서 27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은 광주 30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막바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비 예보가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